오늘의 이야기는 5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25세처럼 놀랍도록 젊은 얼굴을 가진 한 여성에 대한 것입니다. 40대에 이르러 경력이 안정되었을 때 그녀는 당시에는 그다지 부유하지 않았던 12살 연상의 검사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10년 만에 이 검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미스터리한 인물은 바로 대한민국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 있는 여성은 특히 현재 한국의 격동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남편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투타오입니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모든 이야기가 현실의 한 조각이자 가혹하고 잊혀진 듯했던 비밀들을 다루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미스터리한 세계로 들어갈 시간을 얼린 아름다움과 대통령과의 깜짝 결혼 뒤에 어떤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탐험해봅시다.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그녀의 남편인 윤석열 후보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승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2개월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중 한 만찬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의 공통점은 모두 훌륭한 여성과 결혼했다는 점입니다. 그때부터 김건희 영부인은 빠르게 한국에서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건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상, 신발부터 액세서리 가방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세련된 패션 스타일은 즉시 트렌드가 되어 많은 이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삼성그룹의 딸과 함께 등장했을 때에도 김 여사는 여전히 돋보이며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 여사의 이미지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 방문을 통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아이를 검은 옷차림으로 안고 있는 그녀의 사진은 연민 가득한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과 함께 한국 언론에 의해 영화계의 전설 오드리 헵번과 비교되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로 한국 국민들이 해산물 소비를 자제하는 가운데 김 여사는 2023년 9월 14일 부산의 해산물 시장에 나타나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여러 종류의 해산물을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한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영부인 중 한 명입니다. 많은 비판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옆이시 한 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무엇이 영부인으로 하여금 이처럼 엇갈린 반응을 받게 만들었을까요? 김건희, 본명 김명신은 1972년 9월 2일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사남매 중 셋째 딸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경기도 양평군에서 보냈는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가족이 이사했습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재봉사 일을 하면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겨우 15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족의 삶은 어려움에 빠졌고 어머니와 네 자녀에게 가족의 생계가 맡겨졌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서울에 있던 가족의 땅을 팔고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뉴월드라는 이름의 모텔을 열어 러브호텔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48개의 객실과 하루 100상 이상의 손님을 받으며 이 모텔은 빠르게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 주었고 최 씨가 부동산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관리하는 요양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양원의 운영은 최 씨의 불법 활동 혐의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다음 부분에서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학문적 여정은 꽤 인상적입니다. 1992년 20세의 나이에 그녀는 경기대학교 체육예술학과에 입학하여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2008년에는 국민대학교에서 디지털 디자인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는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뛰어난 학업 성취 외에도 김 여사는 상당한 사업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90년대 대학생 시절 주식 투자로 첫 돈을 벌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07년 35세의 나이에 그녀는 국제예술작품 전시를 전문으로 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를 설립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안양대학교수 원여자대학교 등 몇몇 명문대학에서 겸임 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건희를 재능있고 박식한 학자이자 성공한 여성사업가라는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2008년 36세의 나이에 김 여사는 갑자기 이름을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했으나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년 후 38세의 미혼이었던 그녀는 12살 연상의 검사인 윤석열을 만났습니다. 1960년생인 윤석열은 비범한 의지로 유명한 검사였습니다. 그는 법조인의 길을 끈질기게 추구했으며 9번의 사법시험 낙방 끝에 31세에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일에 전념하느라 윤석열은 50대가 되어서도 미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에 따르면 운명적인 만남은 한 사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한 고승이 윤석열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기품은 즉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와 재정적 격차로 인해 윤석열은 망설였고 처음에는 그녀의 명함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엮어주었고 그가 기억해둔 이메일 주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시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후교로는 특히 성숙한 나이에 접어든 두 사람에게 합리적인 다음 단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의 재정 상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50세의 나이에 그의 저축액은 약 2천만 원, 약 3억 동 이상에 해당에 불과했는데 이는 김 여사의 수십억 원대 자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액수였습니다. 고민하던 중한 풍수지리가가 나타나 윤석열과 김 여사는 천생연분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은 장가 못 갈 사주이고 김 여사는 과부 될 사주였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만나게 했고 결혼하면 두 사람 모두 행운을 만나 승진하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을 믿고 김 여사와 윤석열은 2012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김 여사의 자신감은 한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아마 윤석열은 평생 장가도 못 갔을 것이다. 윤석열 역시 결혼식 날 아내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며 평생 밥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후 김 여사는 임신했지만 고령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지만 4마리의 개와 3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점쟁이의 과부 될 사주에 대한 예언이 자손을 잊지 못하게 된 것으로 어느 정도 실현된 것일까요?는 권력 있고 논란 많은 이 영부인의 삶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합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경력은 모두 급상승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예술 분야에서 계속 성공을 거두며 여러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했고 2017년 한국의 한 유명 잡지에서 선정한 트렌드를 이끄는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은 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가족의 총자산은 64억 7천만 원, 약 1200억 동에 달했으며 그중 대부분인 62억 원, 약 1140억 동이 김 여사 소유였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그녀의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 아파트만 해도 추정가치가 12억 원, 약 220억 동에 달했습니다. 윤석열의 경력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2016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된 후 윤석열은 이전 정부와 관련된 부패 사건 수사에서 능력과 결단력을 계속 보여주며 청와대의 입지와 신뢰를 굳혔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과들이 그의 이후 정치 경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윤석열이 아직 검찰총장일 때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 그에 대한 지지율은 24.7%에 달해 여야의 다른 모든 잠재적 후보들을 앞섰습니다. 이는 윤석열의 거대한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임 후 불과 117일 만인 2021년 6월 29일 윤석열은 국민의힘 깃발 아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2년 3월 10일 그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며 그의 경력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바로 다음 날이 그와 김건희 여사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다는 것이며 이는 두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김 여사는 50세가 되었습니다. 한국 대중이 김건희 여사에게 처음 주목한 것은 2019년 7월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식에서였습니다. 남편의 양복 단추를 세심하게 고쳐주는 그녀의 모습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그녀의 뛰어난 외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김 여사의 과거 또한 정치적 경쟁자들에 의해 파헤쳐졌습니다. 2021년 6월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온라인에 널리 퍼졌는데 여기에는 윤석열의 삶과 경력 그리고 그의 가족과 관련된 논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가장 주목을 끈 점은 1997년에 김건희 여사가 줄리,
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강남 르네상스 호텔 6층에서 VIP 고객들을 전문적으로 접대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 문서는 호텔 6층이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 정치인 재벌 주요 인사들을 접대하는 데 사용했던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서는 김 여사가 고급 접대부로서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권력 있고 부유한 인물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정보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 여사의 과거에 대한 의혹은 2021년 12월 안혜욱 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엑스파일의 정보를 확인하는 발언을 하면서 더욱 굳어졌습니다. 안 전 회장은 1997년 5월 7일 조남욱 회장의 초대로 르네상스 호텔 6층 VIP 룸에서 당시 줄리라는 가명을 쓰던 김 여사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과 김 여사가 공유한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와는 대조적으로 엑스파일은 두 사람이 조남욱 회장의 중매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008년 김 여사가 개명한 것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과거를 숨기기 위함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논란의 불길은 2021년 7월 29일 서울의 한 서점 벽에 거대한 벽화가 나타나면서 더욱 거세졌습니다. 벽화에는 김건희 여사를 닮은 여성이 그려져 있어 고줄리의 남자들과 줄리의 꿈은 영부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의사, 그룹 회장 그리고 2009년에 윤 검사를 포함하여 줄리가 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진 상류층 남성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벽화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겨냥한 명백한 암시 때문에 윤석열 부부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그들은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여론의 압박 속에서 김건희 여사는 2021년 12월 13일 줄리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혐의는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석사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학업과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소문처럼 고급 접대부로 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왜 호텔 직원들 중 아무도 이러한 정보를 확인해주는 증인이 없는 가윤석열의 경쟁자들 측에서도 김 여사가 줄리라는 것을 증명할 추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미해결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2022년 한국 검찰은 줄리 사건에 대한 기사가 허위라고 결론 내렸고 안혜욱 전 회장과 그를 인터뷰한 방송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줄리 사건에 대한 김 여사의 해명은 뜻밖의 그녀의 학위에 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언급한 것이 대중의 주목을 끌었고 이 학위들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7월 김 여사가 박사 논문과 다른 3편의 학술 논문에서 표절했다는 정보가 공개되면서 강력한 비판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 4편의 글은 모두 2007년에 완성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과학 연구로서는 너무 빠르다고 여겼습니다. 2022년 9월 14개 학회로 구성된 학술조사기관은 김 여사의 4편의 글 모두 심각한 표절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학교는 5년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표절 혐의 검증을 거부했습니다. 학교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 여론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2021년 10월 1일 200여 명의 국민대학교 동문들이 시위를 벌이며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학문적 부정행위를 감싸는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졸업장을 반납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라는 점에서 더욱 민감해졌고 그녀의 모든 행동이 대중의 현미경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학벌을 매우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이 표절 스캔들은 김 여사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간접적으로 남편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2021년 11월 김건희 여사는 이력서 위조 스캔들에 계속해서 휘말렸습니다. 2007년 박사 졸업을 앞두고 그녀는 5개 대학의 교수직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서는 나중에 20개 이상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학력, 경력 및 수상 경력을 과장한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 여사는 이력서에 2006년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에서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경영을 전공했다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서울대학교 프로그램에 속한 6개월 과정의 단기 연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는 뉴욕에 5일만 머물렀고 학업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관광에 할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지원서에 있는 다른 많은 비정상적인 점들도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H컬처 테크놀로지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했지만 이 회사는 2004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태안콘로프에서의 근무 경력도 기간에 대한 모순을 담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김 여사는 시간이 오래 지나 연도를 착각했을 수 있다고 변명했지만 이 회사들에서 실제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2004년 서울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수상했다고 주장했지만이 정보는 수상자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김 여사는 허위 이력서 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채용, 담당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력서를 과장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녀는 또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공인이 아니며 공무원도 아닙니다. 제가 취업 지원을 했을 때 윤석열을 알기 전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김 여사의 무책임하고 인식이 부족한 태도는 여론의 분노를 샀고 그녀의 남편인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력서를 돋보이게 하려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등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대중의 동정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여론 무마 노력은 별 효과가 없는 듯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외모를 비교하는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성형수술 의혹에 다시 휘말렸습니다. 일부 소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미용에 10억 원 약 180억 동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쌍꺼풀 수술만 했다고 단언하며 외모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스캔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정가족도 심각한 법적 스캔들에 연루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지 불과 사흘 만인 2021년 7월 2일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의료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 씨는 러브호텔을 운영하다가 요양원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양원의 운영은 불법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 씨는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금 22억 구 1,000만 원 약 400억 동을 편취했습니다. 공범들은 2015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 씨는 책임 면제 각서 덕분에 처벌을 면했습니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 씨를 고소하고 편취한 보험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6개월 후인 2022년 1월 25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은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2억 구 1,000만 원의 배상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시점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불과 2개월 전이었고 이는 윤석열이 재판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최 씨가 항상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2021년 3월 오마이뉴스는 윤석열 장모의 부동산 집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최 씨가 사위의 정치 경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의 눈엣 가시는 곧 윤석열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최은순 씨는 은행 서류 위조,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최 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담동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347억 원 약 6,130억 동에 달하는 은행계좌 증명서를 4차례 위조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1심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항소했지만 2023년 7월 21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유지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판결에 반응하여 최 씨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격렬하게 항의하다가 심지어 기절하는 등 20분간의 소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4명의 여경에 의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올해 5월 14일에 가석방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은순 씨가 구속되기 불과 2개월 전인 2023년 5월 12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지우 씨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비리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김지우 씨가 운영하는 회사 ESIND는 서류를 위조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17억 4,800만 원 약 310억 동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김건희 여사와 그녀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BMW 유통업체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아내 가족의 연이은 스캔들은 윤석열이 힘들게 쌓아온 청렴하고 정직한 이미지를 심각하게 흔들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검사에서 이제 윤석열은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한 듯합니다. 청와대의 저주는 여전히 한국 대통령들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족의 심각한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어떻게 2022년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답은 아마도 그 해 선거가 나쁜 놈과 더 나쁜 놈의 대결이었다는 사실에 있을 것입니다. 두 주요 후보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지지율보다 반대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승리는 절대적인 신임의 결과라기보다는 덜 나쁜 선택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스캔들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임기 내내 그와 그의 아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시한폭탄들이 터져서 윤석열의 정치적 미래에 영향을 미칠까요? 2023년 11월 27일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한국계 미국인 목사 최재형으로부터 300만 원 약 5,300만 원 상당의 디올 핸드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여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왜 자꾸 이런 걸 가져오세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선물은 기쁘게 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몰래카메라로 비밀리에 촬영한 것이며 핸드백은 서울의 소리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디올 핸드백 스캔들은 김 여사를 주목하게 만들었는데 한국의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750 약 1,700만 동 이상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윤석열 측은 이것이 자신들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4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말입니다. 윤석열은 최 목사가 윤석열의 아버지와 동향이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했으며 사건 발생 1년 후에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은 또한 김 여사의 가장 큰 잘못은 최 목사와의 만남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이지만 때로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모든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23년 12월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김 여사 윤석열 최 목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조사 후 위원회는 김 여사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2024년 6월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 가족과 종교단체와의 관계도 논란의 주제입니다. 2021년 선거운동 때부터 윤석열은 손바닥의 왕자를 쓴 것이 발견되면서 부적을 사용했다는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윤석열 가족과 한 풍수지리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면서 윤석열이 선거에 흑마술을 사용했다는 정보가 퍼졌습니다. TV토론회에서 이 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윤석열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이 풍수지리가를 알고 지낸다고 인정했습니다. 손바닥의 왕자에 대해 윤석열은 토론을 앞두고 한 나이 든 이웃이 그를 격려하기 위해 써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